네, 이번 시간에는 제39회 기출문제 실무수행평가 문제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유비테크로 로그인을 해줄까요? 자, 유비테크로 로그인 하셨죠? 자, 첫 번째 문제. 실무수행 유의사항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ET 2급에서 나오는 실무수행 유의사항 처음 보시는 거죠. 자, 먼저 유비테크가 어떤 회사이고 하는 것을 한번 챙겨봐야 됩니다. 유비테크는 영사기를 제조하는 회사이고요. 부동산 임대업까지 겸업하고 있는 회사네요. 영사기 제조와 부동산 임대업. 아마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문제를 출제할 모양입니다. 자, 실무수행 유의사항을 보면은 부가가치세 관련 거래는 매입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고 부가가치세 관련 없는 거래는 일반 전표 메뉴에 입력한다. 타계정 대체와 관련된 적용은 반드시 코드를 입력한다. 타계정 대체 적용가 8번이죠. 우리 FAT 1급에서 그 타계정 대체 적용 입력하라는 그 유의사항과 같은 내용입니다. 채권, 채무, 예금 거래 등 관리 대상 거래 자료에 대하여는 거래처 코드를 반드시 입력한다.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연습을 해왔고요. 네 번째, 자금 관리 등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문제 요구에 따라서 추가 작업을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추가 작업하는 게 F3키였죠. 받으러움, 지급어음, 또 업무용 차량 관리에 관련된 추가 작업을 말하는 것이죠. 다음에 제조 경비는 500번대 계정 코드를 사용한다. 네. 그리고 판매 관리비는 800번대 계정 코드를 사용한다. 네, 그래야 되겠죠. 그 다음에 7번 등록된 계정 과목 중 가장 적절한 계정 과목을 선택한다. 네, 그래야 되겠죠. 자, 그러면 거래자료 입력 문제 12점. 네, 거래자료 입력 문제가 4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4문제 중에 일반 전표에 입력할 사항과 매입매출 전표에 입력할 사항을 우리가 알아서 판단을 해야 돼요. 자, 1번 문제. 3만원 초과 거래 자료에 대한 경비 등 송금 명세서 작성하는 문제. 자, 유비테크가 우리 회사고요. 개별 화물 운송비 10만원을 영수증으로 받았습니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료 설명을 보시면 거래처 주식회사 에일전자의 제품을 발송하면서 당사 부담의 운반비를 간이과세자인 개별 화물 4675? 예. 개별함을 4675의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했다. 네, 그러니까 우리 회사의 국민은행 통장에서 개별화물의 통장으로 이체시켰다 이 말입니다. 자, 1번 거래자료 입력하시오. 자, 이거는 우리가 영수증, 영수증이죠. 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영수증은 매입세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전표에 입력해야 되죠. 자, 3월 3일자 입력하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 들어가셔가지고 날짜는 3월 3일. 자, 대금을 현금으로 보통예금으로 이체했으니까 차변대변으로 입력하겠습니다. 3번 차변의 운반비 800번대로 처리해야죠. 제품 운반비는 판매관리비입니다. 824번. 거래처 적용 생략해도 되지요. 10만원 금액 입력하시고 4번 대변의 103번 보통예금. 보통예금의 거래처는 국민은행, 보통예금의 거래처 국민은행. 적용 생략하시고 10만원.
네, 우리 일반 전표에 차변의 운반비, 대변의 보통예금. 운반비의 계정 과목 코드는 824번을 써야 되고 보통예금의 거래처는 98,000번으로 거래처를 걸어야 됩니다. 자, 평가 문제 하나 더 있죠? 평가 문제 두 번째 거는 경비 등의 송금 명세서 작성하시오 이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다 송금했냐면은 보니까 여기 영수증 밑에 써 있네요. 여기 이 개별함일 4675라는 이 이국현시 앞으로 이 계좌로 우리가 송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좌 번호를 입력을 해주는 거예요. 송금 명세서라는 건. 자, 그러면 송금 명세서 작성을 어디서 하느냐? 전체 메뉴에 나가 보시면은 여기에 있습니다. 결산 재무제표의 밑에 경비 등의 송금 명세서 클릭할까요? 자, 이 양식에다가 쭉 입력하시면 돼요. 거래 날짜는 영수증에 있는 날짜하고 같습니다. 2021 0303 3월 3일. 상호는 개별함을 4675. 이국현. 사업자 번호 영수증에 있죠? 120 21 12348. 거래 내역은 운송비. 거래 금액은 10만원. 송금일자 2021년 3월 3일. 우리 그 통장에 찍힌 날짜가 송금일자니까요. 국민은행 우리 회사 통장에 거래일시 3월 3일로 돼 있으니까 3월 3일로 하시고, CD가 은행의 코드입니다. F2 누르셔가지고 여기서 어느 은행으로 송금을 했냐면은 하나은행으로 송금을 했기 때문에 하나은행 코드를 찾아보세요. 하나, 네, 81번 엔터. 하나은행 계좌번호를 여기다 영수증 밑에 있는 계좌번호입니다. 527-91004- 22456. 네. 여기까지 입력하시면 되네요. 경비 등의 송금 명세서를 작성하게 되면은 적격증빙 미수치 가산세 대상이 아니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간이과세자로부터 발급받은 영수증에 대해서 적격증빙 미수치 가산세의 대상이 아니려면은 경비 등 송금 명세서를 작성해 주면 됩니다. 자, 3점짜리 문제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는 약속어음 발행거래라고 되어 있는데 자료 설명을 보면은 3월 10일 날 매입처 주식회사 상도테크의 외상매입금을 전자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했다. 외상매입금 차변에 오고 지급어음 대변에 가는 그런 분계입니다. 자, 그런데 평가 문제가 3개로 나왔어요. 어음 등록하시오. 그러면 어음 등록 작업을 먼저 하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에 가서 여기 위에 있는 어음 등록이라고 하는 요 단추를 눌러야 되죠. 그러면 이게 자그마한 팝업 창이 나옵니다. 어음 등록에 관한 자료가 별도로 없고 그 어음 사진밖에 없어요. 이럴 때는 수령일을 발행일로 입력하는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발행일이 2021년 3월 10일, 수령일 날짜를 2021년 3월 10일로 입력하고, 어음의 종류가 1번 어음이 아니라 전자어음이니까 이 어음의 종류는 4번을 선택해야 돼요. 전자 선택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금융기관 더블클릭해서 국민은행이죠. 지급지가. 그래서 국민은행 메뉴에 있는 거 확인. 시작어음 번호는 전자어음은 뒷칸에다 숫자를 넣으면 돼요.
네, 두 번째 칸 거기다가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 004 2021 0310 1, 2, 3, 4, 5, 6, 7, 8, 9 이렇게 20자리죠. 엔터 치고 매수는 한 매니까 1 엔터 치고 밑에서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등록 단추 누르면 계속적으로 등록하시겠습니까? 물어볼 때 아니요 하면 이제 이 창은 없어지고, 그러면 등록 작업 하나 했습니다. 여기 전자음 등록하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할 차례입니다.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그러면 이제 일반 전표에 가야죠. 예, 거래 자료는 발행 날짜인 3월 10일로 입력합니다. 날짜를 3월 10일로 바꿔주시고, 외상매입금을 갚은 거니까 부채 감소 차변이죠. 그래서 3번 차변의 외상매입금 251번이죠. 거래처는 상도테크 거라고 그랬어요. 상도 엔터. 자, 차변에다가 어음에 있는 금액 800만원 입력하고 엔터. 구분에다가 4번 대변을 입력한 다음에 어음을 발행하면 지급어음이죠. 252번이 지급어음이죠. 거래처 상도테크에다가 어음을 발행했죠. 3001 똑같습니다. 거래처 코드가. 대변에다가 800만원 입력합니다. 이것이 전표를 거래자료를 입력하시오 내용이 되겠습니다. 차변에 외상매입금 거래처 코드 넣고 800만원, 대변에 지급어음 거래처 코드 넣고 800만원. 자, 그 다음에 평가 문제 하나 더 있습니다. 그죠? 세 번째 문제.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해서 지급어음 명세서에 반영하시오. F3 눌러서 하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키가 지금 커서가 지급어음 줄 어디엔가는 있어야 돼요. F3을 누릅니다. 그러면 발행하고 옆에 어음 번호에 커서가 와 있습니다. 이 어음 번호를 더블 클릭해서 찾아주면 됩니다. 아까 등록한 어음이 여기 보이죠? 네, 보이면 확인. 그리고 엔터를 치면 커서가 어디로 갈까요? 발행일로 넘어가죠. 발행일은 3월 10일하고 똑같죠? 한 번 더 엔터하면 만기일로 커서가 넘어가죠. 만기일은 어음 사진에 보면 지급기일이라고 되어 있는 날짜입니다. 2021 0910 9월 10일로 날짜를 바꾸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시면 지급어음에 관한 자금관리가 끝나는 거죠. 잘 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문제, 평가 문제 3개 다 해결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문제로 가보면은요, 유가증권의 매각. 자, 보통예금 거래 내역에 3월 15일자로 2천만원이 입금됐습니다. 자료 설명을 보면은 3월 15일 당사가 보유 중인 매도 가능 증권을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처분했습니다. 얼마에 처분했는가? 2천만원에 처분하였어요. 그래서 2천만원이 들어왔군요. 2020년 기말평가는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적절하게 처리했습니다. 그러면 2020년 말에 이 말인데 공정가치가 2,600이었으면 그 전에 취득금액이 2,100이었다. 그러면 어떻게 적절하게 평가를 했겠냐 하는 겁니다. 500만원만큼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이 존재하죠. 이 평가이익은 전기의 이익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이기 때문에 자본으로 유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보된 평가 이익은 처분할 때 이익으로 반영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매도가능증권의 처분거래 분계는 매도가능증권 처분 시의 분계는 그 전에 매도가능증권 평가 이익이나 손실이 있었는지를 감안해 가지고 이것을 같이 상계시켜야 주면 이걸 같이 상계시켜 줘야 돼요. 이 잔액을 그대로 놓고 가면 안 돼요. 자, 그걸 500만 원이 있다는 걸 여러분 인식하시고 처분인의 거래 자료를 입력하라는 문제 이거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이건 일반 존표에 입력하는 겁니다. 부가가치세하고 관련이 없죠. 자, 3월 15일이 거래 날짜입니다. 자, 일반 존표에 3월 15일로 바꾸시고 매도가능증권을 처분하면 대변의 매도가능증권이 가야죠. 자, 4번 대변 매도가능증권 자산감소 178번이죠. 자, 거래처 적요 생략하고요. 작년 평가 금액으로 기록을 해야 됩니다. 매도가능증권이 이미 작년 결산 때 평가가 된 것이기 때문에 얼마로 평가되어 있냐면 2,600만 원으로 기말 공정가치가 2,600이니까 2,600으로 인식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차변에 얼마가 돈이 들어왔나요? 보통예금으로 103번. 차변에는 보통예금이죠. 은행은 국민은행, 거래처 국민은행으로 하고 적요는 생략하고 2천만 원 들어왔죠? 2천만 원에 처분했기 때문에. 그럼 이것만 보고 처분 손실 600만 원 이러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매도가능증권 처분 이익 이것을 상계시켜 줘야 됩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매도가능증권 평가 이익은 자본이니까 대변에 증가시켰겠죠. 처분할 때는 차변에 와서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3번 차변 매도가능증권 처분 평가 이익 매도가능증권 평가 이익이라고 된 거 있습니다. 이게 매도가능증권 평가 이익이에요. 981번이 개정 과목 이름을 잘 보세요. 매도가능증권 평가 이익 이것이 매도가능증권 평가 이익입니다. 자, 거래처 적요 생략하고 500만 원 있다고 아까 확인했죠. 500만 원을 차변에 적어야 됩니다. 매도가능증권 평가 이익을 상계시켜 줘야 돼요. 자, 그러면 밑에 빨간 글씨로 마이너스 100만 원 나와 있죠? 손해봤다 이겁니다. 100만 원 손해봤다. 처분 손실이 100만 원이다 이 말이에요. 처분 손실. 자, 그러면 손실은 차변이죠? 자, 차변에다가 매도가능증권 3번 차변 매도로 검색해 보겠습니다. 매도가능증권 처분 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분 손 946번이에요. 자, 거래처 적요 생략하시고 100만원 이렇게 하면 차변 합계 2600 대변 합계 2600 딱 떨어집니다.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실이 100만원으로 인식되는 분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도가능증권의 경우는요, 처분을 했을 때는 최초에 얼마에 샀고 마지막에 얼마에 처분했는가 그것만 확인하면 처분 이익인가 손실인가를 바로 알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보면은 최초에 취득한 것이 작년 7월 31일 날 2,100에 샀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15일 날 2천만 원에 처분을 했습니다. 요 두 개를 바로 비교를 해보면 100만 원 낮은 가격으로 처분했구나. 따라서 처분 시 분계해서 100만 원만큼 처분 손실로 나오겠구나. 그 분계 내용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전기에 평가를 했을 때는 그 평가 이익이나 평가 손실을
처분할 때 상계시키는 분계를 같이 넣어줘야 돼요. 단기매매증권은 전기에 평가했던 거를 전혀 감안할 필요가 없죠. 왜냐? 전기의 손익에 이미 반영을 해버렸기 때문에 단기매매증권은. 그렇지만 매도가능증권은 평가 이익과 평가 손실은 자본으로 넣어놓는단 말이에요. 자본. 네, 그러니까 해당되는 매도가능증권을 처분할 때는 그것도 같이 없어져야 돼요. 조금 복잡한 분계에 해당이 됩니다. 자, 다음에 4번은 유무형 자산의 매각. 빕 에어컨을 매각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일반주표에 넣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것은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해야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이나 세금계산서 수치는 무조건 매입매출전표에 넣어야 돼요.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포함을 시켜야 되니까. 자, 우리가 사용하던 에어컨을 파는 모양이에요. 밑에 한번 사료 설명을 보세요. 자료 설명을 보면은 회사에서 사용하던 에어컨을 매각하고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이다. 매각대금 중에 부가가치세는 현금으로 수령했고 잔액은 외상으로 했다. 1번 평가 문제 보겠습니다.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양도일자를 입력하시오. 양도일까지의 감가상각비는 계상하지 않기로 한다. 그러면 거기 그 회사 계산 감가상각비라는 걸 0으로 넣어라 이거. 0으로. 자, 양도일자 넣어보고 감가상각비를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평가 문제 1번 먼저 할게요. 같이 합시다. 자, 전체 메뉴 눌러서 고정자산 등록이라는 메뉴로 가야죠. 엔터를 3번 치면 밑에 등록된 계정 과목이 보입니다. 자, 비품에 에어컨 보일 거예요. 클릭하시고 양도일자가 맨 밑에 있습니다. 여기다가 양도일자를 입력해 주시면 돼요. 자, 세금계산서에 있는 날짜가 양도일자겠죠? 3월 20일. 그러니까 여기다가 지금 이제 날짜를 넣으면 여기 700만원 회사 상각비가 바뀔 거예요. 요게. 자, 2021년 0320. 예. 이렇게 3월 20일 날 양도했다 하면은 감가상각을 1월부터 3월까지만 하겠죠. 아까 700만 원인가 있었던 것은 1월부터 12월까지 감가상각 하는 것이었어요. 지금은 3월 달에 처분했기 때문에 감가상각은 3달치만 해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감가상각 누계액에 포함해서 우리가 분계를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 아까 문제에서 보니까 양도일까지 단기분의 양도일까지의 감가상각비는 계상하지 않기로 하겠대요. 그러니까 이거를 남겨두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처분에 관한 분계를 할 때 감가상각 누계액은 그냥 1750만원 요것만 이용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전기까지 감가상각 한 것만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인식해라. 그러니까 이걸 일단 지워야 됩니다. 어떻게 지우느냐면 0으로 지금 입력하려면 안 되죠. 그래서 밑에 이 단추가 있는 거예요. 사용자 수정이라는 단추가 그래서 있는 겁니다. 클릭하시고 여기 0 입력하시면 20번의 회사계상 상각비를 지우는 방법입니다. 이게 3달치 감가상각 안 하겠다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걸 닫지 마시고 우리가 이제 처분 분계를 할 때 이 장부금액하고 장부금액이란다. 취득금액 3,500과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어야 이 처분에 관한 분계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일단 닫지 마시고 문제를 더 봅니다. 자, 1번 일단 했지만 고정자산 등록 메뉴를 닫지는 않는다 이거죠. 그 다음에 2번을 보겠습니다. 매각에 대한 거래를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하시오.
전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처리할 것. 네. 그래서 세금계산서 판매니까 11번 유형으로 입력을 하면 돼요. 자, 메인 매출전표로 갈까요? 자, 고정자산 등록은 아직 닫지 마시고 메인 매출전표로 가겠습니다. 자, 메인 매출전표에서 날짜를 3월 20일로 해야죠. 유형은 11번이에요. 세금계산서 매출은 11번. 품명에다가 비품 에어컨. 수량 단가 없고 공급가액에다가 1,000만원. 거래처 명예는 공급받는 자 경인마켓. 전자세금계산서는 1번 전자입력으로 하라고 아까 평가 문제에서 얘기했습니다. 1번 전자입력. 자, 분계는 이 유형자산 처분에 관한 이 거래는요, 혼합분계, 무조건 혼합분계를 해야 돼요.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에어컨 처분했잖아요? 혼합분계 무조건 해야 됩니다. 3번. 자, 부가세 수금은 그냥 그대로 두는데요. 제품 매출은 비품이니까 바꾸고 이 금액은 취득 금액으로 고쳐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비품 212번으로 바꾸고 여기 취득금액은 아까 고정자산 등록창을 가가지고 기초가액이 이게 취득금액이에요. 클릭해서 컨트롤 C 복사해가지고 메인 매출전표에 와서 여기다가 컨트롤 V 취득금액으로 고쳐서 입력하고 뭐 3,500만원 숫자 간단하니까 복사 안하고 그냥 때려 입력해도 상관이 없어요. 자, 세 번째 줄은 감가상각 누계액을 상계시켜야죠. 대변의 반대쪽인 차변에다가. 그래서 3번 차변하시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여기 212번에다가 1을 더하는 거예요. 213. 그리고 고정자산 등록 탭을 눌러서 이거 복사해 오는 거예요. 아니면 1750만원 숫자 간단하다 그러면 그냥 갖다 입력해도 되고요. 컨트롤 C 이용해도 됩니다. 그래서 메인 매출전표에 와서 컨트롤 V 1750만원.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줄에다가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은 요 1100만원을 오늘 받았느냐 그 결제 관계를 여기다 확인을 해줘야,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뭐라고 그랬냐면은 매각대금은 부가가치세는 현금으로 수령하였고 잔액은 외상으로 했다.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 가지로 입력해야 되겠네요. 현금으로 받은 건 차변의 현금. 자, 3번 차변에 101번 현금. 부가가치세만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100만원을 받았다는 얘기죠. 엔터. 또 차변. 그럼 나머지 1000만원은 외상으로 했다. 그럼 개념 과목이 뭘까요? 네? 뭘 매입했나요, 우리가? 팔았죠? 그러면 외상 매출금일 거다? 아니죠. 자, 우리 회사는 지금 이 에어컨 만들어서 파는 회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외상 매출금이 아니고 미수금. 유형자산 처분했을 때는 외상 매출금 안 씁니다. 미수금. 자칫하면 이걸 외상 매출금으로 넣을 수가 있어요. 자칫하면. 틀립니다. 그러면. 미수금입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이 되겠고요. 그리고 엔터 쳐보면은 밑에 잔액에 여기 차액에 마이너스 750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 마이너스 750은 손실이 발생했다 이거예요. 손실. 무슨 손실이냐?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죠. 차량 운반구를 처분했다, 비품을 처분했다, 기계장치를 처분했다, 이런 거, 건물을 처분했다, 이런 걸 처분하고 손실 보는 것을 전부 다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라고 하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손실은 차변이죠. 3번 차변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 950번, 금액은 750만원. 그리고 마지막에 탭키 눌러서 이것저것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거래처는 다 맞았는지, 차변 대변 합계가 일치하는지 이런 거 보시고, 처분 손실이 너무 큰 것 같아? 그럼 한번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자, 우리는 1000만원에 처분을 했고, 그럼 장부 금액이 얼마냐? 3500하고 1750을 빼보는 겁니다. 3500에서 1750을 계산기로 한번 빼볼까요? 네, 취득 금액이 3500 빼기 감가상각 누계액이 1750만원 계산이 어떻게 다시 3500만원 빼기 1750만원 딱 1750인가 봐요. 예. 그러니까 절반이네요. 절반만 감가상각하고 지금 이 1750이 뭐냐면 장부 금액이에요. 장부 금액은 1750인데 1000만 원에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맞네. 750 손해보고 팔은 거죠.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 손실 750만 원 맞구나. 이렇게 시간이 좀 여유 있으면 이렇게 검증까지 한번 해보아도 되겠지만은 다 이걸 검증해 볼 시간이 있겠느냐. 네.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밑에 마이너스 떴으면 이거 유형자산 처분 손실 맞다고 보시고 그 위에 거를 잘 챙겨 넣으셔야 돼요. 이거 빠지지 말고.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에 관한 문제 아주 분계가 복잡한 문제로서 FAT 1급에서도 꼭 자주 나오는 편이고요. 자주 나오는 편이고 TAT 2급에서도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12점이라는 거예요. 거래자료 입력 12점. 그러니까 TAT 2급은 FAT 1급하고 달리 맨 먼저 나오는 게 기초정보 관리가 아니에요. 기초정보 관리는 시험에 안 냅니다. 바로 거래자료 입력 네 문제를 내고 그 안에 일반전표 또는 메인 매출전표 구분해 가지고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부가가치세 문제가 25점인데 이 부가가치세 문제가요 네 문제가 됩니다. 네 문제가 25점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그 안에 들어있겠죠. 일반 전표 입력에 보통 하나당 3점, 4점 이렇게 되는데 부가가치세 문제는 네 문제가 25점이다? 그러면 문항당 점수 배점이 크다는 얘기. 그래서 부가가치세 문제는 모두 네 문제가 있는데요. 앞에 두 문제는 쉽습니다. 뒤에 두 문제가 어려워요.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우선 하고요. 다음 시간에 여기서부터 이어서 풀이를 또 같이 해보겠습니다.